여기서 또 찬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뭐 끓기법을 해야 돼, 찌기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타트 전류가 있는 용접기 같으면 그냥 뭐 찌기법을 쓰든 시작이 잘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스타트 장치가 없는 경우는 처음에 아크 스타트 이렇게는 끓기법을 시작해서 아크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게 좋다. 모재가 온도가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끓기법을 사용하셨다가 점점 용접을 할수록 모재 온도가 올라가죠. 그때는 시작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선생 용접 교실. Got me up all night, putting things on the side. What do you... 금일은 간단하게 아크 용접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크 용접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복 아크 용접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전기 용접 많이 해요. 전기 용접.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아크 용접이라고 많이 하고, 이 별명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게 아크 용접, 뭐 전기 용접, 피복 아크 용접, 혹은 MMA 용접, 스팅 용접이라고도 해요. 뭐 일반 해외나 이런 데 가면 스팅 용접, 그냥 MMA 용접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크 용접과 같은 뭐 방식입니다. 이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DC가 있고 AC가 있어요. 우선에 이 두 개의 극성은 달라요. 뭐 여러분들이 재미없게 막 구분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치는 거는 주로 AC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DC를 더 많이 써요. 뭐 그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고,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그냥 교류용접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동철시명이 있고 무슨 형이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국가기술 자격증 교류다, 현장에서는 직류를 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티그 용접기가 직류입니다. 그래서 이 직류 용접기를 현장에서 아크 용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용이 조금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DC와 AC의 차이가 뭐냐면, DC가 있고 AC가 있으면 차이가 뭐냐면, 이 DC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뭐냐면 DC SP라는 게 있고 DC RP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AC는 그냥 일반적인 AC가 있고, 이 두 개는 극성의 차이고 용입의 차이인데, 용입이라는 거 아시죠? 용접하고 나면 이 모재에 파고 들어가는 깊이, 녹아 들어가는 깊이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용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AC와 DC는 여기서 차이 나는 거야. 이 DC 전극성과 DC 역극성은 두 개가 용입에서 차이가 나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잖아. 이 DC 용접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얘들은. 똑같이 용접되는 게 아니고, 티그 용접기처럼 홀더가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뒤집어서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DC 용접인데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전극성이라 그래. 얘는 역극성이라 그래. 반대로 뒤집는다 해서. 원래는 이제 모재 플러스 용가재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거는 뭐 또 머리 아프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전극성은 상당히 깊어요. 파고 들어간 깊이가. 이거 잘못 썼어요. 근데 역극성은 파고 들어가는 깊이가 어때? 넓게 퍼지고 얕아집니다. 같은 용접을 했을 때. 뭐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AC는 차이가 뭐냐면 중간 정도 돼, 중간 정도. 요렇게 용접의 극성의 차이에서는 요렇게 구분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용접봉 표시법.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아크 용접을 만약에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용접봉에 보면 요 끝에 티그 용접기처럼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701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용접봉에마다 이 7016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7016, 뭐 7018, 뭐 4313, 4316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종류별로 적혀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접봉은 이 숫자가 적힌 게 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뭐 어떤 건지를 알아야 용접봉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사용하는 용접봉 표시법이 이 7016이라고 나와 있다고 가정하고, 다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의미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무엇이냐? 자, 혹시나 중간에 설명하다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질문 좀 해주세요.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이 전기용접이라는 뜻이 전기용접. 저번에 배웠는데. 좀 당황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숫자 있죠? 70.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숫자가
4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43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린 부분이 있어. 이 7016이라는 용접봉을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칠 때 용접 자격증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아크 용접봉인데 이 용접봉을 4316이라고도 표현하고 7016이라고도 표현하고 같은 용접봉인데 이 제조사마다 이 구분하는 숫자가 달라요.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구분이 되냐면 이 용접봉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 표기법은 앞에 보통 뭐 4016, 4316 이렇게 붙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KS나 JIS, KS가 우리나라고 JIS가 일본 공업규격이거든요. 이 규격에서 표기하는 표기법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규격은 킬로그램을 표시합니다. 이 앞에 숫자가 뭐냐면 최소 인장 강도거든요. 여기서 이 용접봉으로 인장 강도, 최소한의 인장 강도를 얼마나 버틸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표기법은 이렇게 킬로그램을 표기하고 미국이나 해외는 파운드를 쓰는 나라가 있죠. 파운드를 쓰는 나라들은 이제 앞에 70 숫자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파운드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사실 같은 용접봉이에요. 이거를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접하시다 보면. 그래서 7016, 4316 뭐 이렇게 같은 용접봉 계열은 모두 다 똑같은 거고 용접봉 제조사마다 용접봉이 달라요. 이 상품명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7016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KK50LF라고 하는 데도 이 7016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K 뭐 7016 뭐 이렇게 표기하는 데도 있고 용접봉 제조사마다 이 용접봉 부르는 건 다 다르니까 혹시나 사용하실 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붙는 거 요거 숫자 있죠, 숫자. 이 전기용접 뒤에 인장 강도 뒤에 숫자가 2개 붙죠. 16. 모든 용접봉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이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면 용접봉을 어떤 자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다른데 보통 1번하고 4번은 전자세예요. 보통은. 근데 중간에 이 뭐 2번이나 3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뭐 수평이나 아래 보기, 뭐 3번 같은 경우는 위보기, 뭐 이런 식으로 뭐 3번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아래 보기만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를 두고 이걸 용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 구분을 하는 뭐 이런 숫자다 요거까지 말고 계시고 맨 뒤에 보이시는 이 6번이죠. 6번. 이게 이제 용접봉의 성분이에요. 성분. 플럭스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봉을 뭐 어떤 피복제 종류가 무엇인지 플럭스 성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7016이라는 거는 그냥 다 이 숫자의 의미가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3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답을 다 해버렸죠. 중간에 용접봉 종류는 제조사별로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용접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잠깐 지우고 아까 전에 AC와 DC의 이 용입의 차이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 용접봉 종류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접봉 종류 같은 경우는 4313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숫자로 쓸게요. 7016. 그 다음에 4301. 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6011. 혹은 뭐 6010. 이 두 개는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용접봉들을 이 용접학원이나 플랜트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접봉들이에요. 일반 뭐 설비 현장이나. 그러면 이 용접봉에 우리 책으로 배우면 이름으로 들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4313이라는 게 뭐냐면 얘 이름이 고산화 티탄계입니다. 자, 근데 뒤에 13이라는 게 붙죠. 이게 우리 조선선제나 이런 용접봉 회사에 가면 우리가 CR봉 들어보세요. CR봉이나 막봉이래 이게 막봉. 막 현장에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일반 구조물 같은 거 붙이거나 할 때 막봉 가지고 온나요. 그 막봉이 CR봉이라고 하는데 그 CR봉이 상품명이에요. 조선선제라는 회사 상품명인데 이 용접봉 이름이 CR13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CR이 적혀 있으니까 CR봉 혹은 이 용접봉이 용접이 상당히 잘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접이 상당히 쉽게 된다고. 초보자 관점에서도 그냥 용접기가 붙이면 용접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용접이 된다고 해서 막봉이라고 많이 합니다. 흔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갔거나 집에서 무엇을 뭐 용접으로서 뭐 만들 때 용접은 잘 못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용접봉을 선택하실 때 이 막봉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 7016인데 7016은 저수속이라 그래요. 저수속이. 수소 함량이 굉장히 적은 봉이에요.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해티그 플러스 아크나 뭐 이제 GTSM 뭐 이런 용접, 해별 용접 이런 거 사용할 때 쓸 때 쓰는 용접봉이고 인장 강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해별 용접에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용접봉이에요. 플랜트 현장 이런 데서도 시험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접봉이고 뭐 이런 저수속의 용접봉을 기반으로
뭐 크롬 함유량이 섞이면 이제 크롬 얼로이거든요. 우리 지금 얼로이 용접한다, 뭐 현장에서는 알로에 용접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얼로이 용접. 그게 이제 이런 저수소 용접봉을 쓰는 용접을 기반으로 크롬이 섞이면 뭐 그런 용접봉이니까. 여러분들이 티그 플러스 아크 용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접봉이다. 요 용접봉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넘길게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4301. 4301이 뒤에 요 01을 보시면 얘가 일미나이트라 그래요. 일미나이트기. 얘 또한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면 CS봉이라고 해요. CS봉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 조선손재 용접봉통을 보면 흔히 많이 보신 분들 보면 CR봉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파란색 이런 통에 들어가 있는 CS봉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야 CS봉 쓰자, CS봉 갖고 온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이 일미나이트를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조선손재 상품명으로 CS200 뭐 20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접봉이 일미나이트계인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직류와 교류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용접을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데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CR봉 있죠. CR봉은 용접이 상당히 잘 돼, 쉽게 잘 돼.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용입이 얕아요. 용접은 잘 되는데 7016은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죠. 용입이 상당히 깊어. 용접도 용접은 대신에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수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얘는 용접을 다루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처음 써보니까. 막 달라붙고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용접이 잘 돼. 근데 얘를 쓰는 건 맞는데 내가 어떤 제품을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용접을 잘 못하지만 또 제품은 또 튼튼하게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튼튼하게 용접하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게 CS봉입니다. CS봉 한 중간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중간 정도. 뭐 사실 사람이 표현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물론 용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용접봉의 구분이 좀 쉬워지니까 CR봉은 용접하기 조금 쉬운데 용접이 아주 잘 되는 봉, 7016은 용접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주 튼튼하게 용접할 수 있는 봉, 한 공고 중간 정도 되는 게 CS봉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얘가 4313 고산화 티탄계고 얘가 일미나이트계 4301이 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4316이나 7016이라고 표현하는 저수소계 용접봉이에요. 그 다음 뒤에 보이는 아까 전에 6010 이런 거 제가 썼는데 걔 용접봉들은 뭐냐면 플랜트 현장에서 티그 용접이나 GTAW 용접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초층 용접을 대부분 티그 용접으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원전이나 이런 데서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이 아크 용접으로 초층 용접을 했거든요. 백피드를 아크 용접으로 넣었다는 거야. 그 용접봉이 우리 현장에서는 고춧가루봉이라고 해서 빨간 색깔 그 셀룰로스 개봉을 썼어요. 고셀룰로스 개봉이라고 해서 그 셀룰로스 용접봉인데 걔 용접봉 넘버가 6010이야. 예전에 우리나라 봉은 여기 봉이 이제 조선손재나 이런 데서 주문해본 봉 색깔이 빨갛거든요. 그래서 요 봉을 이제 백봉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부분 해외 시험 나가거나 해외 공사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초층 용접을 연습을 할 때 나중에 초층 호주나 캐나다 이런 거 가실 때 이 용접봉으로 백 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으로 의외로 많이 봅니다. 파이프를. 이것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히나 뭐 캐나다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이 기본 시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6010은 아크 용접으로 있어서 우리가 루트 패스, 백피드를 넣는 용접봉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좀 빠릅니까? 자, 4번. 용접봉 보관. 용접봉은 뭐 티그 용접봉처럼 아무 데나 처박아두면 되니 무슨 보관이냐 하는 게 아니고 이 아크 용접봉은 보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습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크 용접봉 같은 경우는. 이 아크 용접봉 같은 경우 일반 7016 같은 경우 이런 용접봉은 저수속이라 수소 함량이 적기 때문에 습에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300에서 350도 요거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건조하셔야 돼요. 캐니스터, 건조기. 플랜트 현장에 가시면 이 건조기를 쓰는데 저희 학원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옛날 이런 고구마통 같이 생긴 건조기 종류가 많거든요. 걔도 성능이 좋은 게 있는데 조금 작은 것들은 온도가 350도까지 안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력발전소나 플랜트 현장 가면 캐니스터를 못 쓰게 해요. 그 작은 건조기를. 왜냐하면 실제로 스펙은 어때요? 300에서 350도를 건조해라고 하는데 건조기 자체가 25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쓸 수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350도 이상 올라가는 조금 더 대형 캐니스터가 있거나 이동형 혹은 좀 사각형으로 좀 디지털 캐니스터 좀 큰 거 있어요. 무거운 거. 뭐 그런 거를 정상적인 우리 용접사, 배관 용접사들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쓰는 작은 소형 캐니스터 25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는 캐니스터는 그거 확인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원래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 350도까지. 근데 뭐 사실 100% 지키고 용접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중요한 용접만 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용접봉. 일반적인 용접봉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70도에서 100도 정도는 건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책에는 뭐 80도 전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용접봉들도 뭐 건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조 안 하잖아요. 대부분 건조 안 하고 그냥 쓰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품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원래 플랜트 현장이나 이런 데서 품질 기반으로 이렇게 검사가 있는 용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접봉 건조를 하셔가지고 품질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이 준비를 다 해주시고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일반 용접봉도 1시간 정도 80도 전후로는 건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건조가 잘 안 됐으면 용접할 때 느낌 있나요? 사실 용접할 때의 느낌으로 확 이렇게 닿는 것보다 뭐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기공이 들어간다거나 뭐 비드가 좀 거칠어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되게 막 엄청나게 표현상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뭐 건조를 안 했을 때는 사실 용접했을 때의 차이보다 실제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죠. 용접봉 제조사에서 만들 때 우리 유통기한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식도 이렇게 냉동 보관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걸 지켜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용접에 대한 차이를 크게 두자면 뭐 표가 많이 날 수는 없다지만 결과적으로 제품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조는 원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매뉴얼상 제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 용접봉을 시작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그거 전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용접봉 보관 방법 중에 보통 이런 교육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용접봉 보관 방법 중에 건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용접봉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좀 올리다 보면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어떤 용접봉은 뭐 건조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용접봉 종류도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흔히 쓰는 것만 얘기했고, 뭐 특수계도 있고, 철분, 산화철계, 뭐 설분, 산화티탄계, 뭐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건조를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조금 특이한 용접봉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봉 시작 방법과 용접봉 각도인데, 요거는 약간 실무에 관련된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용접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접봉 지금 토치를 좀 준비했거든요. 이거 잘 보여요? 흔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토치를 집게형 토치를 많이 씁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딱 토치를 돌리면 얘가 딱 열려. 그래 딱 넣으면 딱 잠겨요. 그 다시 돌리면 이게 딱 물려 이렇게. 그래 기역제 토치 보시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용도나 원리는 다 같아요. 얘도 지금 집게형도 지금 새 거라서 잘 안 벌려지는데, 집게형도 이렇게 보시면 홈이 이렇게, 영상 나오네, 홈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접봉 각도를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용접봉도 사실 이렇게 우리 플렉시볼 토치처럼 이렇게 구겨지거든요. 구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원하는 대로, 뭐 내가 밑으로 하고 싶어, 세우고 싶어, 뭐 반대로 내리고 싶어,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접봉을 또 이렇게 꺾어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꺾어서 쓰는 부분에 피복제가 깨지기 때문에 어때요? 그까지밖에 못 쓰겠죠? 자,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용접봉 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접봉은 크게 두 가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끓기법, 찢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면 너무 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이렇게 기능사 자격증 딸 때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거 이상 좋은 표현 또 없어요. 또 생각해보면. 그래서 찢기법은 뭐냐면 용접을 할 때 팍 찍어서 바로 시작하는 거야. 용접이 바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끓기법은 용접을 시작할 때 끓여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용접기마다 우리 티그 용접기처럼 시작하는 전류가 따로 나오는 용접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복제에도 스타트 화약이 있거든요. 시작이 잘 되게끔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접기에서 구분을, 여기서 또 찬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뭐 끓기법을 해야 돼, 찢기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용접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좀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용접기 자체가 시작 전기가 있는 용접기는 그냥 찍어서 바로 시작하셔도 돼. 처음에 높은 온도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는 티그 용접기를 아크 용접기로 돌려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티그 용접기가 전부 다 아크 겸용이에요. 홀더만 바꾸면 뒤집어 다 쓸 수 있다고 해요. 이 아크 용접기로. 그러다 보면 이 티그 용접기에 스타트 장치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이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나 이 저수석 용접봉을 쓰시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표현드릴 수 있냐면, 용접기가 아크 전용 용접기라서 핫스타트 장치나 스타트 전류가 있는 용접기 같으면 그냥 뭐 찢기법을 쓰든 시작이 잘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스타트 장치가 없는 경우는 이 숙련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는 처음에 아크 스타트를 이렇게는 끓기법을 시작해서 아크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게 좋다. 자, 끓기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용접을 할 때 그냥
긁어서 내가 용접할 자리 긁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지지 긁어서. 찍기법은 그냥 팍 찍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시작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무엇이 좋냐고 물어보는 답을 드리자면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용접기에 시작하는 전기가 세팅이 돼 있는 용접기라 하면 뭐 찍기법을 쓰시는 게 뭐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모재가 온도가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끓기법을 사용하셨다가 모재 온도가 올라가면 돼요. 점점 용접을 할수록 모재 온도가 올라가죠. 그때는 모재 온도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모재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끓기법을 쓰시든 뭐 찔기법을 쓰시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하셔서 사용하면 된다. 뭐 저도 나름 뭐 아주 아크 용접을 아주 뭐 오래 했다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제 해본 경험에 의하면 보통 저는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좀 설명을 드리고 아크 용접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설명을 드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열이 모재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뭐 모재 용접기 기능에 따라 다르다. 학원에 있는 용접기 같은 경우는 스타트 전기가 다 나와요. 저희가 이제 밀러 용접기다 보니까 시작 전기가 다 따로 있어요. 설정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용접기는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 자, 그다음 용접봉 각도. 용접봉은 후진법이라는 게 있고 전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나름 별건 아닌데 중요합니다. 전진법과 후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용접들이 이 방법을 기반으로 다 설명드린 건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전진법, 후진법은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용접봉 각도의 의미예요. 방향을 만약에 고정시켜 볼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칠판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진행할 겁니다. 그럼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죠. 여기 정해진 상태에서 이게 후진법이야. 용접봉 각도 보이세요? 전진법은 토치 머리가 앞을 보고 가는 게 전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대부분 막 헷갈려 하시는 거야. 뭐 방향도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로 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는 게 후진법이야. 이게 후진법인가요? 맞죠? 그럼 이렇게 오면 어때요? 이렇게 밀어서 오면 각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전진법인가요? 토치 머리가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 어떤 용접을 해야 되느냐? 아크 용접은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AC, DC 얘기할 때 용입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용접봉에 설명을 할 때 용입에 대해서 얘기한 거 또 기억나십니까? 전진법, 후진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전진법으로 가면 갈수록 용입이 얕아지고 넓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교류를 쓰거나 직류 역극성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후진법으로 갈수록 용입이 깊어지고 정상적인 용접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접을 할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여나 내가 센 물을 조금 작게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박판 용접을 하거나 뭐 이런 정밀하지 않은 용접을 할 때는 전진법을 복합적으로 섞어 쓴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부분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도 용접 배우시다 보면 뭐 기능사 자격증 따시는 분도 있고 기능장도 저희 학원에 많이 오고 용접 배우러 오시는데 대부분 그런 필기를 공부를 해보셔도 다 후진법은 좋은 얘기잖아요. 전진법은 다 안 좋은 얘기일 거야. 그런 것처럼 대부분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이 되는 게 좋지만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릴 거는 아크 용접에 대해서 아주 기본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뭐 제가 따로 현장에 가서 이제 아크 용접, 헤비얼 용접, 티그 플러스 아크 용접에 대해서 하는 것들도 조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할 예정이니까 조금 이런 거를 기본 아크 용접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